교재 318페이지. 자, 제가 바로 문제는 푸는데 풀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으실 수 있게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다들 마음 신나해 하시던데, 이 책의 문제가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있는 기본 예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저를 처음 봐서 그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럼 뒤에 기출문제 일반전표 문제 보시면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이해했으면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해계 쪽 부분하고 실기 쪽 부분하고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니까 너무 어렵다고 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컴퓨터도 써야 된다, 그죠? 자, 일단 컴퓨터는 켜세요. 컴퓨터 켜면서 일단 나중에 우리 조회할 때 할 건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가시고 우리 그 컴퓨터 비밀번호가 이거예요. 34811005. 저희 학원 전화번호.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34811005. 우리 학원은 전부 다 저거 눌러보고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가지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강남점 전화번호니까 3481-1005로 들어가시면 돼요. 컴퓨터는 켜놓고 우리 같이 그래도 문제를 풀다가, 제가 켜자고 한 거는 혹시 조회해야 될까봐 이야기한 건데, 조회할 거 아니면 좀 얘는 전표 입력하는 건 컴퓨터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린 분개만 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어차피 백데이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빼고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백데이터 설치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자, 1번. 회사는 2020년 7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5일에 추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8,000주를 주당 4,800원에 발행하였다. 한편 위 증자와 관련되어서는 모두 증자일에 완납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지금 항상 우리는 전표 끊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지. 글자를 가지고 계정 과목이 다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증자를 하는 거죠. 주식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 발행을 하는데, 자, 우리는 7월 1일 날에는 우리는 주식을 10,000주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7월 5일에 또 8,000주를 발행한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전표 2개 끊는 건 안 나와요. 기본 제재니까 이렇게 2개 끊으라고 하지. 한 문제당 한 전표가 시험 때는 원칙이고. 자, 그럼 우리 7월 1일 거 가지고 먼저 보면, 자, 7월 1일 날, 자, 우리가 증자를 해요. 자, 증자라는 말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럼 자본금의 자리는,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가시킬 거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쓸 거고,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하고 사채라는 계정 과목, 이 2개만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나 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사채라는 이 계정 과목은 2개는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액면가를 안 쓰면 틀려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할게요. 자본금하고 사채를 제외한 다른 계정 과목에 액면가 쓰면 틀려요. 이 둘만 쓰는 거예요. 둘만. 사는 사람은 액면가 쓸 일 없어요. 자기가 준 돈 쓰는 거지. 발행하는 사람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니까 이 사람이 액면가를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오셔서 책 발행하세요. 그럼 지금 액면가를 쓴다라고 한 거는, 자, 우리가
주식을 10,000주를 발행을 했고 액면가가 5,000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죠. 주식은 쪼개져 있잖아. 한 주당 100원 이상으로 해서 쪼개져 있으니까. 자, 이 화면 이거 잘 보이나요? 잘 보이는 위치에 앉으세요.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내가 받는 돈은 내가 발행한 금액을 받게 되겠죠. 내가 발행은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주당 5,5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차이 나는 거 장부 조회하지 말라는 건 그냥 1차 증자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자 7월 5일 날 또 증자를 한 거예요. 그럼 증자를 하면 자본금 증가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줄이죠. 8,000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돈은 8,000주를 발행하는데 4,8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예금에 돈이 3,840만 원이 들어오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 160만 원 손해 봤어. 이 160만 원 손해 본 거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얘는 손해 봤다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의 우선상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있잖아. 그러면 얘를 먼저 우선상계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16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썼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죠?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총 자본금을 9천만 원을 높였죠. 9천만 원을 높이면서 우리는 지금 9,3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는 9천만 원 하면서 9,340만 원을 받았으면 340만 원의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남아 있어야 되지 500만 원 이익이고 160만 원 손해다라고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말하는 자산부채 자본은 여러분들이 반대쪽에 써서 안 지워주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비용은 그냥 다음 연도 넘어가면 얘는 기말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이익용 처분계산서 정리하면서 컴퓨터가 전부 다 제거시켜줘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서로 우선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서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자본 계정들은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세무일급에서 자본 좋아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7월 10일 날 자,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계정코드 106번을 사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번엔 국고보조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얘를 먼저 보면, 자, 국고보조금 혹은 얘를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 표현하는데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국고보조금은 얘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국고보조금인데 상환 의무가 있다는 건 저리로 돈 빌려주는 거,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건 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 그럼 상환 의무가 있다는 건 저리로 빌려준다는 건 결국은 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입금으로 처리를 할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기간이 뭐 5년 10년 넘게 길어요. 그래서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시험에서는 장기 차입금을 쓸 거예요. 국고보조금이라고 국고보조금 쓰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되면 결국은 갚아야 되니까 나의 부채로 써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엔 꼭 어디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받았다 이런 거래처를 꼭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처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에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계정 과목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뭐 A든 B든 쓰면 얘는 꼭 써야 되는 것들. 그래서 상환 의무가 있으면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는 거고, 상환 의무가 없을 때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조건부 상환이면, 조건부 상환이라는 건 우리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돈을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 뭐 이런 조건부들 있죠. 조건부라면 이때는 일단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후 면제를 받으면 이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상환이라는 것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원금을 주면서 그 돈 받아서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성공하면 이 사업자가 돈을 벌 거잖아. 그러니까 갚아라고 하고, 실패하면 뭐 서로 많은 투자를 한 게 날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처리했던 걸 지우고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할 거예요.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좀 미스가 난 게 그 표현을 안 했는데,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전제로 해서 이렇게 시험 때는 이런 거 안 적어주면 문제 틀렸다고 해서 무드 맞음이니까 행복해야 돼요. 이런 말 안 적어주면. 근데 저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보면, 자, 우리는 지금 보통 예금에 8천만 원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7월 10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에 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쓴 이유는 내 통장에 돈이 8천 들어왔으니까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8천만 원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돈이 내 돈인가요? 이 돈 내 돈 아니죠. 그럼 내 돈 아닌데 내 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돈 아니잖아. 그럼 내 자산을 증가시키면 안 돼요. 내 자산을 증가시키면 안 되는데 돈 들어왔으니까 장부 잔액을 맞춰야 될 거잖아. 그럼 얘는 써야 되는데,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면서 내 자산 금액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게 우리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을 다는 거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 그럼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국고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 8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야라고 해서 자산가액을 줄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8천만 원. 그래서 얘를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당좌 예금으로 받았으면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
보통 예금 받았으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이렇게 해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통장에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는데 지금 8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그럼 1억 8천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그럼 우리 장부에는 어떻게 남냐면 보통 예금의 잔액은 1억 8천인데 국고보조금이 8천만 원이 차감 계정으로 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1억이에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차변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산표의 원리로 차감 계정은 자기 본 계정을 줄이기 위해 반대쪽에 쓰는데 근데 재무상태표에서는 무조건 자산을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감가상각 누계, 대손충당금 이런 것도 다 차변에 쓰면서 이런 식으로 했죠. 우리 건물이었으면 건물 1억 8천에 샀는데 감가상각이 8천 돼서 1억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얘도 1억 8천에 보통 예금이 있는데 8천은 국고보조금이라서 내 돈은 1억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도록 쓰기 위한 게 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쓰면 우리가 보통 예금에 받았다고 해서 꼭 보통 예금으로 돈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돈은 이쪽으로 받은 거지만 내가 당좌 예금에서 돈 줄 수도 있고 현금 돈 줄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쓰면 얘를 지우는 거예요. 반대쪽에 써서. 그래서 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회계하면서 계속 미래에 우리는 법인세를 해야 될 거니까 머지않아서 우리 설치라고 이제 법인세 달릴 건데 그럼 지금 제가 얘 자산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건 법인세법은 얘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생각 안 해요. 너 돈 받았네, 그죠? 그럼 너 돈 안 갚아도 되면 넌 이익이네, 세금 내야지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늘어난 걸로 볼 거예요. 세법이랑 회계랑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 회사에 돈 늘어난 게 아니잖아. 실제 자산가액이 국가한테 지원받은 거지. 그래서 높이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알아야 나중에 세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돈 벌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건 회계와 법인 세법의 입장의 차이를 이 둘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거는 그대로 그냥 쓰고 차이가 나는 걸 조정할 건데 얘만 공부 죽어라 해놓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세무조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얘가 어떤 생각이란 걸 알았을 때 둘의 차이를 조정을 하지.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 공부하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회계가 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계가 어떤 생각으로 처리한다는 걸 바라본 적이 없다가 법인세 공부하면 회계가 어떻게 처리하죠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회계가 어떻게 처리하더라는 걸 나도 모르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이라는 건 이 두 개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회계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하면서 계속 수시로 가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기억 안 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한 번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또 기억이 나지. 그때 한 번만 이야기하면 기억이 안 날 거라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회계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얘 성격은 뭐예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성격이 뭐 더럽다 나쁘다가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이 조정하는 건 지금 얘도 회계는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세법이 수익으로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차이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익은 돈 매출이다, 돈 벌었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자산 처리했다는 거 돈 벌었다고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을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얘는 성격이 뭐예요? 어떤 성격으로 처리를 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산 처리했죠, 부채 처리했죠, 수익 처리했죠. 이렇게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7월 14일 날 3번 문제 볼게요. 자, 당사의 주주인 김동수 씨가 사망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당사의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대 비용 2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대지의 공정 가치는 4천만 원이고 기준 시가는 3,1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번엔 자산의 무상 취득이죠. 자, 그럼 7월 13일 날 자, 우리는 토지를 받았고
자,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계정 과목 뭐라고 써죠? 14일이네. 뭔가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이건 나한테는 수익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자, 그럼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장부에 얼마짜리라고 쓸 거예요. 자, 자산 수증 이익은 어떤 금액으로 인식을 하죠? 금액 인식하는 금액이 여기다 쓰고 있어요. 자, 얘는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하죠. 공정가액. 자, 시가라고 하신 분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시가하고 공정가액이 뭐냐면, 자, 공정가액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견이 없는 합리적인 금액을 공정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공정가액이 있죠. 그럼 공정가액 중에서 시장이 형성된 거, 공정가액 중에서 시장이 형성된 게 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는 공정가액이 되지만 시가를 공정가액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걸 생각해 보시면 회계에서는 공정가액과 시가를 마음대로 막 섞어 쓰는데 세법에서 부가세법 딱 들어가자마자 시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공정가액이라는 말이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시가를 공정가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 아닌 게 많잖아. 그래서 공정가액을 시가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시가라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그 지금 우리 문제 뒤에 있는 기준시가는 뭐예요? 이 기준시가라는 건 뭐냐면, 자, 작년에 하고 여러분들 뉴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아저씨가 됐다고 느낀 게 집에 가니까 YTN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시가라는 거 지금 요즘 제가 이야기한 게 그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세금을 부과할 과세 표준이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땅만, 기준시가는 건물이랑 땅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계산하기 위한 건데 요즘 그냥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이런 거예요. 그럼 세금 부과할 거면 지금 우리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세금 부과하면 될 거잖아. 그런데 실제 거래 금액보다 얘가 60, 70%로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높이니까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실제 우리 시가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게 뭐 지금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다른 당 사람들은 돈이 많은지 이제 그 올리지 마라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막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올리면 좋겠어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그 올리면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다르게 말할게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인데 함정이에요. 이게 5월달, 6월달이 잘 나와요. 이 표현이. 왜 5월달, 6월달이 잘 나오냐면 6월 1일날 가지고 있는 걸로 세금을 부과하거든.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이 용어가. 그러면 시험 볼 때 이 용어를 보면 어디서 본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쓰고 싶게 만들려고 그때쯤 나오는 시험 때에 공시지가가 잘 나와요. 시험 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자, 그럼 이제 토지의 가격이 4천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취득하는데 4천만 원의 가치의 땅을 받았는데 이게 내 것이 되면서 우리는 취득세 같은 부대 비용이 보통 예금에서 250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4,250만 원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나중에 팔렸을 때나 그때 추후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응원가. 예를 들어 진짜 돈 주고 샀다면 4,250 들었잖아. 4,500에 팔면 250만 원 이익이고 4,000에 팔면 250만 원 손해인데, 그럼 그때 팔렸을 때 원가로 비용하는 건데 지금 얘를 250만 원을 비용 처리해 버리면 4,000이라 적혀 있잖아. 그럼 팔렸을 때에 4,500에 팔면 502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나중에 팔리거나 혹은 감가상각에 추후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즉시 비용 처리하는, 단기가 지금 당장이라는 개념이라서 그 계정 과목만 특별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이구, 제가 안 그런다 해놓고서 22분이 됐어요.